처음에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가면 첫 질문이 뭐냐면 고소 요지를 진술해 보세요. 무슨 사실로 고소하신 거죠?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아시나요? 요것부터 물어요. 그러면 사실은 변호사가 아닌 그냥 일반인 분들은 이 말을 듣고 머릿속이 그냥 하얘집니다. 그러면 정리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죠?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안녕하세요. 내 편 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받는 법 고소인 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장을 작성하고 나서 경찰서에 제가 그걸 직접 가기까지 해야 돼요? 라고 되묻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고 나면 통상 1, 2주일 이내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 귀하의 사건은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이 건으로 언제 고소장 쓰신 거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고 고소인 조사 받으러 오시겠습니까? 하고 연락이 와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연락이 처음 왔을 때 사건 번호가 뭔지, 해당 경찰서가 어디인지, 담당 경찰관은 누구인지, 연락처는 뭐인지 이렇게 알아봐야 됩니다. 전화가 오면 아, 며칠 뒤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끌려간다고 하듯이 이렇게 듣지 말고 일단은 내 사건이 접수 번호가 뭘로 됐고 사건 번호가 뭘로 됐고 어느 부서에 배당이 됐고 누가 지금 담당하신다, 연락처는 뭐다, 이거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 사건이 어떻게 접수가 됐다, 이걸 알았다. 그러면 고소인 조사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 고소 같은 것도 그렇고 내가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바로 알려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관님들이 알아서 내가 고소하자마자 내 고소사건 먼저 조사, 고소인이 나일 때 나를 먼저 조사하고 나서 피의자한테 연락을 하지 바로 그냥 피의자한테 연락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끔 내가 고소를 했는데 관할 경찰서가 잘못돼가지고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주소가 어디라고 해서 성동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려고 거기다가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 주소지가 성동경찰서도 아니고 범죄지도 성동경찰서가 아니고 저 멀리 어디 보령에 있는 데서 일어난 일이었고 상대방도 주소지가 보령이다. 그럼 보령경찰서로 이송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고소는 성동경찰서에 했고 나도 성동경찰서 관할에 살기 때문에 나 성동경찰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보령으로 사건을 이송해서 거기서 그 뒤에 절차는 처리하라 이럴 수도 있는데 요즘 경찰관님들은 사실은 조사하고 나서 조사한 사람과 보령에서 사건 처리해야 될 사람이 다르면 혼돈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럼 상대방 어디 삽니까? 라고 전화하려고 그냥 바로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피의자한테.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려지는 게 싫잖아요. 내가 먼저 고소를 한 거에 대해서 조사도 받고 판을 짠 다음에 그 공격 방법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 뒤에 피의자 조사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의자한테 고소 사실이 대뜸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경찰관한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이 사건 나 고소 조사 받고 이렇게 할 때까지 상대방한테 알리지 말아주세요. 내지는 또 어떤 압수수색의 필요 같은 게 있지만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약간 모자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상대방이 지금 외국에 나가려고 해요. 이게 구속사건까지는 아니어서 출국금지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정을 빨리 조율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버리기 전에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계좌를 어떻게 동결해버리기 전에 계좌를 빨리 알 수 있게끔 그건 먼저 확보해 주세요. 이런 니즈, 자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을 확보해야 된다거나 계좌를 어떻게 알아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걸 사건을 피의자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특이한 니즈를 전화가 왔을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지 천천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나는 사기죄 피해자예요. 근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뭐죠? 가장 쉽게는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내 돈을 빌려갔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쟤는 없었던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쟤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빌려줬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지 사업이 실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사업이 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갚을 수 없대요. 자, 이게 사기죄가 됩니까? 이건 그냥 단순 채무 불이행입니다. 똑같은 얘기라도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처음에부터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다. 근데 나중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 여기서 무슨 기망이 일어나는 거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상대방이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로 대여냐 투자냐, 그러니까 원금 보장에 대한 약정이 되느냐, 그 다음에 나는 사실 투자를 한 거여서 이 투자 사업이 그냥 망했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됐어. 그래서 나한테 투자금을 반환하고 돌려줄 것도 없어. 원금도 안 나왔거든. 이런 경우에 이게 사기죄가 됩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대여냐 투자냐, 그 단어도 민감한데 그냥 제가 어느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대여냐 투자냐 딱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투자라고 말했으면 당연히 사기죄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투자 사업 자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애초에 거짓말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에 투자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자체가 애초에 투자도 이루어지지를 않아. 투자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 자체가 기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 케이스의 갈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진실되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것만을 설명하고자 급급하게 되면 소위 말해 계획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용도 사기다. 투자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기망이다. 이렇게 갈 건지,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대여다.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과 의사가 전혀 없이, 변제 의사가 없이 처음부터 내 거를 가져가서 그냥 연락 두절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빌려간 건지, 어떻게 얘기할 건지에 대한 범죄 성립 요건을 생각해보고 그대로 말할 것을 계획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고소인이 진술하실 때는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설명을 안 하시고 전후좌우가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하시려고 덤벼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사를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리가 안 됩니다. 일의 순서에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이걸 시간대별로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할 때도 처음에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가면 첫 질문이 뭐냐면 고소 요지를 진술해 보세요. 무슨 사실로 고소하신 거죠?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아시나요? 요것부터 물어요. 그러면 사실은 변호사가 아닌 그냥 일반인 분들은 이 말을 듣고 머릿속이 그냥 하얘집니다. 그러면 정리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죠?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일단 시간 순서대로 사실은 얘가 언제 먼저 나한테 접근해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만나자고 하더니 이 돈을 투자하면 좋을 거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돈을 달라 그래서 난 그럼 차용증이라도 받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차용증 쓴 경위를 설명하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이체를 해줬는데 얼마는 직거 계좌 말고 다른 데로 이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만큼 이체하고 그 다음 며칠 지나서 이만큼 나머지 이체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설명하는 거.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선 가장 쉬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한 가지만 더 집중을 한다면 시간대별로 설명이 끝났으면 범죄 성립 요건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 구성 요건이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널리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어떤 단톡방에다가 뭘 했다,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그리고 얘기하는 내용은 저 사람 그냥 무능한 사람이야, 이거는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사업도 망하고 어떤 사업도 망하고 옛날에는 교도소도 갔다 왔고 상당히 실패를 많이 한 걸 보니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실을 듣는 사람은 그게 명예가치가 훼손됐으니까 명예훼손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별로 따져서 진술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꼭 고소 사건은 변호사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써서 고소장을 쓰고 진술도 차분히 하실 수 있으면 변호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을 못 짜겠다, 걱정이 된다, 뭐라고 쓰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적어도 고소장 쓰는 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소장은 지금 제가 얘기한 순서대로 기재가 돼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글이에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범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증거도 붙여서 써요. 그럼 이걸 보고 적어도 조사 가셨을 때 보고 읽을 수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미리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겠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피의자 조사 받는 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인 조사 받는 편, 그 다음에 다른 피의자 조사 받는 편은 다른 영상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